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교재 8장 페이지로 하면 214페이지에 있는 공공복지 실천의 전달 체계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좀 했으면 하고 원했는데 참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수업을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으로 여러분과 동영상으로밖에 수업할 수 없게 돼서 저도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또 여러분이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들을 잘 또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냥 불만의 이야기 또 어려움의 호소의 이야기만 하시지 마시고 이 상황들을 또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함께 잘 적응하면서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그 수업으로는 10주차 수업인데요. 여러분 지난 그 9주차 때 앞에 7주차에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진도가 밀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10주차 앞쪽에 들은 부분들은 9강의 내용, 여러분 9장의 내용을 들었을 텐데 조금 저랑 그 8장 후반부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8장 후반부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울 이 8장 부분은 우리가 앞서 배운 여러분이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수행했던 전달 체계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그 진행됐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달 체계를 살펴보다 보면 이미 과거에 시행을 했지만 실패한 전달 체계의 정책이어서 그게 이제 중단이 되고 또 새로운 모형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실패했던 내용들을 중점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보면 우선 사회복지와 관계된 모든 정책 결정은 당연히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이 사회복지와 관계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제로 집행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시나 도 혹은 시군구 혹은 더 작은 읍면동에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전달되어서 모든 복지 수요자에게는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것이 읍면동으로까지 전달되어지는 수직적 구조, 그걸 이제 상위 하단식 수직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 미흡한 게 현실이고요. 또 복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전문적인 집행을 하는 것들도 미흡한 상황이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비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공복지 전달 체계가 그동안 사실 여러 그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모형으로 했는데 성공한 것들도 있고 실패한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부터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사회복지 사무소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사회복지 사무소를 선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거 좀 이따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2006년 7월 이후에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운영이 중단되고 시군구 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역시도 실패한 정책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2012년도 상반기에 시군구에 희망복지 지원단을 설치하고 2013년부터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공공복지 실천 전달 체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야기한 제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한 사회복지사무소 이 시범사업을 잠깐 살펴볼게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이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에 설치한 건 아니었고요. 몇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일단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공복지의 인프라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강화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많은 전문적 역량을 주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사무소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2년 정도 하고서 실패를 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왜 그랬느냐? 우선 사회복지 사무소의 목표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를 확립하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자. 이걸 목표로 했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의 공공부조제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동안 실제로 잘 대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실제로 공공이 한번 개입해보자. 그리고 민간복지기관과 잘 협력을 강화해서 서비스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향상시켜보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무소는 지역사회 사회복지 업무를 기획, 집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사회복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전담 부서를 좀 설치해서 읍면동에서 분산적으로 수행되는 복지 업무를 좀 한 군데로 통합해보자. 그게 이제 사회복지 사무소라는 거였죠. 통합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해보자. 요게 이제 사회복지 사무소의 목표였어요. 목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을 설명하면 첫 번째, 시군구 단위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 관련 사무를 전담한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제도를 실제 집행한다. 세 번째, 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 등에 대한 기존 공공복지 서비스 제도를 집행하고 기초적인 사례관리도 수행한다. 네 번째,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의 종합적 기획과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공공, 민간자원의 관리, 조정, 연계를 한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복지의 중심 경로로서 관련된 민간복지기관과 협력을 좀 증진한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무소가 해야 되는 기능들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다 확대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몇몇을 시범적으로 했다고 했죠. 시범적으로 했는데 시범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또 그 지역의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된 조직의 직제는 현재 어떠냐? 요거를 고려해서 세 가지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대도시형. 요거는 사회복지 관련된 과가 3개, 3개 이상 되고 있는 것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반 도시형에서 2개의 과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농어촌형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과가 하나인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대도시형 같은 경우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중에서 시구에 사회복지 관련된 과가 현재 2개 설치된 지역에서 인구가 약 40만 명 이상으로 좀 많고 비교적 민간 복지 자원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이런 것들을 대도시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반 도시형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 중소도시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과는 현재 한 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중에서 인구가 약 10만에서 40만 명 그 사이 정도 되고 그래도 민간 사회복지 자원도 웬만큼 양호한 편인 곳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형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 관련된 그 국이라든지 과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소도시도 일부 포함이 됐고 10만 명 이하의 인구의 특성을 갖고 있는 아주 소도시
그래서 거의 가능한 한 복지 자원들이 없는 편이고 교통도 불편하고 또 사무소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이런 지역은 이제 농어촌형이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모형, 대도시형, 일반 도시형, 농어촌형 세 가지 모형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사회복지 사무소라고 하는 전달 체계를 한번 시범적으로 접근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업무 내용을 보면 일단 사회복지사들이 당연히 이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팀별로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팀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팀이 있었냐면 복지상담팀,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서비스 연계팀, 자활지원팀, 이렇게 이제 팀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상담팀,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서비스 연계팀, 자활지원팀에서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보시면 이런 일들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실패한 거니까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해야 되는 내용들이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일단 충분한 인력이나 재정 지원이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사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에 대한 정책 의지가 좀 많이 약했고, 그래서 원래 당초 목표했던 것들이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무소가 2년간의 시범사업을 하고서는 이제 종결이 됩니다. 새로운 지역 공공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이 사회복지사무소를 접으면서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뭐냐면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는 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나 구 안에 하나의 부서로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새로운 행정 조직 개편이 시범적으로 먼저 이루어지면서 1단계에서 자치구 및 일반시의 일부 동, 그 다음에 2007년 1월부터는 자치구 및 일반시의 모든 동, 그 다음에 2007년 7월부터는 도시나 농촌 복합도시, 그리고 모든 그 읍면 지역까지도 다 확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자,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대표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는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 8대 서비스를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전달 체계였어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하고는 조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주거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것까지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사가 해야 돼? 이런 퀘스천이 들죠. 실제로 이걸 사회복지사가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사회복지사가 하라는 게 아니라 요 8가지가 아주 일상적인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생활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는 요 8가지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행정자치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일선 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거나 욕구가 있을 때 바로바로 서비스를 연결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8대 서비스를 통합하는 그런 전달체계 모형을 이제 구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개편 배경을 보면 지역복지 환경의 변화와 기존 전달체계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복지환경 변화 및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업무의 질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한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비스 충족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 그래서 복지 행정 인력의 의식과 행태를 좀 변화시켜서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간 협력 체계를 조성하고 지역 자원의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좀 둬보자. 그래서 아까 말한 8대 서비스를 보면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가 요 8가지가 이로 인해서 서비스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요 8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뭐 연합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된 조직은 어떻게 개편되느냐? 인력과 업무를 재배치하게 됐는데요. 시군구의 본청은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급여지급, 긴급지원 등의 업무에 집중을 시켰고, 읍면동에서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자. 다시 말하면 시군구에 있는 사회복지팀과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팀의 업무를 분리하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읍면동의 일반 행정, 민원 업무, 사회복지 업무의 일부를 시군구로 좀 보내서 읍면동에서 남는 여유 인력이 실제로 발생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시군구의 전담 부서로 이동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간의 합리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서 협업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8대 서비스를 6대 대상별,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렇게 해서 6대 대상별로 8대 서비스를 연계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등 보호와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 욕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공, 민간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생활 지원 담당자는 심층 상담, 현장 방문, 사후 관리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해야 됐고 각종 종합적인 정보 제공, 상담, 관련 기관을 의뢰하고 연결하는 등의 주민 통합 서비스의 일선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있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담 부서에서는 읍면동의 업무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원해주는 역할. 그래서 읍면동의 업무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통합조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기획 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는 자원조사를 개발, 관리, 또 민관 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의 각종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도를 나타내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시군구의 역할과 읍면동에 있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역할을 했고 민간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이제 교재 223쪽에 동일한 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의 이 전달 체계 안에서는 주민생활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서비스 대상자의 상담 여건을 조성하고 대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다 설치했고 또 사례회의를 통한 업무 중심의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화 및 서비스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역시 실패한 서비스가 돼요. 왜 실패한 서비스가 됐느냐? 아까 말한 8대 서비스 영역을 보면 사실 그 이전까지는 서로 공통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과 주거 어떻게 공통점을 찾아야 될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가 형식적으로는 연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질적인 연계나 협업이 잘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8대 서비스 영역에 있는 사람들 각자가 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로 개편이 됐음에도 실제로 기대한 효과에 비해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여전히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가 낮았고 또 인력을 재배치한 결과 읍면동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고 또 업무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있는 채 또 추가되는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사례관리 등의 전문적인 현장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없고 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인데요.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 보건, 고용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가진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통합, 연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복지, 보건, 고용은 살아남았지만 아까 말한 생활체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여가 이런 거는 다 빠졌죠. 네, 요 세 가지 복지, 보건, 고용 사실 여기에 문제를 둔 사람들을 사례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역량을 더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희망복지지원단이었어요. 그래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충실한 상담을 거친 저소득 주민에게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각종 자원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공급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특성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에서 줄 수 있는 급여, 또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말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탈빈곤, 또 빈곤 예방 이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전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조직 구성은 인력 규모 및 업무 분장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조직 모형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연계팀을 조금 더 확대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팀 단위의 지원단을 신설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과 단위로 지원단을 구성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자체의 인력 규모나 예산에 따라서도 희망복지지원단의 조직 모형은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형입니다. 주로 이제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례 관리를 조금 강화하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공공의 복지 자원이나 민간 복지 자원들을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인 행복이음 이게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쓰는 전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다양한 그 사례와 관련된 자원들이 이제 그 연계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의뢰해서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실제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원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요 전체적인 망을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고 이 희망복지지원단과 관련돼서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 이게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 책에는 이제 이 바뀐 명칭으로 지금 써져 있진 않은데 바뀐 명칭으로 써져 있네요. 제가 이 PPT가 잘못됐군요. 여러분 책에 보면 22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어 있죠.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이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하여서 통합사례회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고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통합 사례 관리와 관계된 업무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전달체계 구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관리, 지역사회 보호체계 운영, 읍면동의 복지 업무 지원 및 관리 이런 사업들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같은 경우를 여러분 보시면 대상자가 일단 주민센터에 접수가 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욕구조사까지 마쳐야 되고요. 욕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5일 내외로 사례회의를 개최해서 이 사람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대상자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 15일 이내로 내외로 반드시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어서
서비스가 실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접수돼서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시작되는 데까지 최장 잡았을 때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의 기능 개편을 통해서 도시형은 동주민센터의 허브화를 추진하고 농어촌은 희망복지 지원단을 강화하는 쪽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개편하는 형태로 전달 체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사회복지 공공사회복지 실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요. 우리가 일명 이제 요거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텐데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죠. 들어봤죠? 네, 바우처 사업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목적과 의의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 서비스 확충과 관련된 지역사회 공공복지 실천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목적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해서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자. 두 번째는 시장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의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자. 세 번째는 인적 자원 형성, 건강 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의 사회 투자적인 성격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사회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하자. 요 세 가지예요.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이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시장 경제 논리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었고 신자유주의자로서 시장 경제 논리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복지에도 이게 적용돼야 된다고 보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회복지도 말 그대로 시장처럼 경쟁력이 있는 사회복지기관은 살아남는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기관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처음 실천이 되었을 때 사회복지기관들에서 상당히 많이 반발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반 시장경제와 사회복지기관은 다르다. 근데 이제 그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경제의 논리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밀어붙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됐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관들이 그냥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형태에서 이제는 바뀌어서 소비자가 사회복지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무튼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 기존의 그 사회복지 그 서비스 제공 방식과 달라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어려움이 있었느냐? 기존에는 사회복지 기관이 공급자 중심으로 지원을 했다면 이 바우처 사업이 들어오면서는 말 그대로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사회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주고 그 사업 대상자들을 니들이 알아서 선정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거였다면 이 서비스 투자 사업은 실질적인 대상자인 수요자들에게 바우처 금액에 해당되는 카드를 주고 이 사람들이 직접 사회복지기관을 선택해서 가서 카드를 긁는 방식이에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됐죠? 예를 들면 장애아동 언어치료 사업이다. 그럼 언어치료 사업을 예전에 사회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줬다면 이제는 언어치료가 필요한 그 대상자에게 언어치료비만큼 우리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것처럼 언어치료비에 해당한 일정 금액을 바우처 카드로 줘서 이 사람이 A 기간, B 기간, C 기간을 다 돌아다녀 보고 내가 맞는 이 기간에서 할래요 라고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단일한 제공기관이 이것을 제공했다면 새로운 방식은 다양한 복수의 제공기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가격을 결정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언어치료, 그러면 야 복지관이면 한 세션에 뭐 2만 원 받아.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 새로운 방식에서는 시장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치료를 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사설기관들이 언어치료 1세션의 가격을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2만원, 우리는 22,000원, 우리는 그럼 18,000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정을 시장 경쟁을 통해서 하게 됐다는 거죠. 기존의 방식이 중앙집중식이고 하향식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방식은 지방분권식이고 상향식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중앙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정해서 내려보낸 방식이었다면 이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네 지역 여건이나 예산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그거를 말 그대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하려고 하니까 지원해주세요 라고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존 방식은 소규모 기관별 지원이었다면 새로운 방식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졌고 가사 간병인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또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통합돼서 포괄 보조 방식으로 다양하게 운영이 되게 됩니다. 사업의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고요. 사업의 유형은 시도 광역개발 사업이 있고 시군구 자체개발 사업 또는 공동개발 사업이 있고 사업의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등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이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 책에 보면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235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이 사업은 매년 2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1월까지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자, 서비스 내용의 몇 가지 예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당연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재활과 관계에 대해서는 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영유아 아이들의 뭐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이런 것들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노인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노인 장애인 돌봄 여행이라든지 노후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관리와 관계돼서 정신건강 토탈케어 사업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 바우처 사업은 그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가격 경쟁도 하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공짜로 주면 안 된다. 왜냐면 공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예 뭐 오늘 몸 피곤한데 가지 말지 뭐 아예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안 해버리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성과 그런 어떤 이 바우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공동의 어떤 책임 분담 이런 차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격에서 보면 최소의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비스 기준 가격의 1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고요. 이 서비스 가격 기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도 약간의 차등이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은 이전에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언어 치료를 받았을 때 무료로 받았는데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선 공짜로 받던 것을 10%를 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치료 안 받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꼭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든지 차상위 계층처럼 정말 이 본인 부담금을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었느냐, 사회복지기관들이 이분들의 20% 자기 본인 부담금을 대줄 수 있는 후원자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이제 이 후원
금을 통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들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추진 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 예탁금 관리, 그 다음에 바우처 비용 지급 및 정산 관리, 그 다음에 시도는 사업 총괄 부서이면서 사업별 담당 부서의 역할을 했고,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교육 훈련을 총괄하고 사회 서비스 컨설팅과 발굴 기획,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는 사업 총괄 부서, 사업별 담당 부서가 있었고,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공급 인력을 모집하고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실적 보고 등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서울, 부산, 경기, 대전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2015년도는 전체 시도로 이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우리 사회복지 혹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 뭐냐? 첫 번째, 서비스 수요자의 책임성 및 권리의식을 높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서비스 수요자도 일정 정도 자기 부담금을 통한 책임감이 있었고 권리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관을. 그런 권리의식을 증대시켰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및 반응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지 제공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지역복지 공급기관의 역할 및 기능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을 했고요.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가능성도 제고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발견이 됐는데요. 첫 번째, 복지자원의 지역별 편차로 인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서비스 수요자 간의 불평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지역의 예산이 부족하면 그 지역은 서비스 투자 사업에 배정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지역에서 사회 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 문제가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됐고 그 결과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장 수업을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 우리 9장 뒷부분도 마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